상반기 시작하신 분도 있고 작년에 메디테라님 유튜브를 보고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그쵸? 네네네. 1년 만에 희아님처럼 정말 많이 빠르게 자산을 증식시키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막 시작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더 와닿는 건 안전하게 리스크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초보 투자자라고 해도 지금 조금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투자를 한두 개 해봤지만 작년 전고점 가깝게 투자를 한 사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이제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너무 다행이야. 어떻게 보면 그 앞에 대대상승장, 절벽상승장은 내가 못 가져온 게 한스럽지만 작년 전고점에 투자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 마음 편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너무 좋은 건 지금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호재가 있기만 하고 거품이 낀 그런 애들이 나름 시장의 악재라고 해서 알아서 옥석가리기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많이 빠지는 애, 덜 빠지는 애, 안 빠지는 애, 그래도 올라가는 애. 지금 자연스럽게 옥석가리기가 돼요. 우리가 막 대대상승장, 절벽상승장 할 때는 다 올라. 아니 근데 절벽상승장이라는 말 누가 만든 거예요? 아, 그게 사실 누가 만들었는지 어원은 알 수가 없어. 근데 그래서 대대상승장은 대부분 언덕으로 오르거나 계단식으로 이렇게 오르는데 진짜 절벽상승장은 데이터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절벽같이 오른다라고 해서 절벽상승장이라고 한 거죠. 이거는 2015년도. 얘는 2019년도 이후에 2020년, 2021년을 말하는 거죠. 어쨌든.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자연스럽게 옥석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 투자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위해서 옥석가리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 공부를 제대로 시작해가지고 안양처럼 아까 나왔던 자주 거론됐던 안양은 지금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아서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는 지역인데 공급 물량도 1도 없고 특별한 악재가 없고 원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거품이 꼈던 애들이구나. 그냥 투자자 수요가 일시적으로 들어가서 그냥 가격이 상승했던 애구나 라는 게 자연스럽게 가려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파란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지금 빨간불 또는 주황불이 들어와 있는 지역이 몇 개 안 되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있는 지역들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는 전국이 불장이라서 도대체 어디를 가요? 라고 하지만 지금은 갈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고르기도 편해. 지역 고르기도 편해. 옥석 가리기도 편해.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지역이나 단지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전세가가 얼마나 받쳐주는지 그리고 전세 회전율이 수요들이 얼마나 붙어주는지를 지금 보시면 이후에 투자를 할 때, 갭 투자를 할 때 제가 전세를 얼마에 맞출 수 있는지 전세가 맞추는 게 가능한지가 가늠이 돼요. 그리고 전세가라는 것 자체가 가수요가 없잖아요. 실수요밖에 없기 때문에 이만큼의 가치를 인정하고 들어온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건 남다른 거예요. 그만큼 인정을 더 크게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가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지역을 선별해서 투자를 해나간다라고 하면 훨씬 안정적이고 리스크 덜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죠. 하나도 투자를 안 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옥석가리가 돼서 지금도 괜찮은 지역으로 가본다고 한다면 한두 개 투자했는데 전고점에 샀어.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샀어. 가치가 없는 지역을 샀어. 또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가치가 없는 지역과 단지를 산 사람들은 저는 사실 손절을 하시는 게 나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뒤로 갈수록 물론 시장이 다시 좋아져서 갈 수는 있지만 묶이고 그만큼
얘보다 가치가 더한 애를 갈아타기를 하는 게 더 결국 나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손해를 최소화한 다음에 갈아타기 하시는 게 나을 수가 있고, 가치가 있는 지역이나 단지를 했다라고 하면 그 하락의 폭이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깊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차라리 또 버티기를 하시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초보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향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방향성을 정하실 때 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최근에 큰 흐름의 변화를 나타난 시기가 2013년도, 18년도, 2022년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전의 투자는 지방이 주를 이루고 상승의 주를 이루고 리드를 하고, 그리고 월세 투자, 그리고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가지고 세팅을 하는 투자가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지역의 괜찮은 단지에 물건을 10개 가지고 있냐, 30개 가지고 있냐, 50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산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방에 9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대출이 이때는 90%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99, 81, 8천만 원 정도가 대출이 나오는 거죠. 여기 보증금이 1000에 40 나왔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무피 세팅이 되죠. 이런 애를 30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2년이 지났는데 9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1억 4천이 됐어요.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데가 이제 충남의 아산, 천안 이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있었죠. 그러면 월세도 지금 받아요. 자기 돈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9천만에서 1억 4천 올랐어요. 수익이 어마무시하죠. 이런 애가 30개 있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렇게 투자해서 갑자기 자산이 상승하신 분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나는 100채까지 세팅을 했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을 저는 만나봤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기를,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너무 힘들다. 매일 전화 온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안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그때 돈을 벌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는 만약에 내가 하던 대로, 하던 가락이 있으니까 이때 투자 방법으로 계속 이어서 한다라고 하면 이제 수익이 별로 안 나죠.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개수 투자, 전세 세팅 투자, 서울 수도권 투자로 바뀌었죠. 이제 월세 세팅 투자가 아니라 대출 규제도 시작이 되고, 이 2015년, 13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세가가 쭉 오르고, 상대적으로 전세가 상승보다는 매매가 상승률은 더뎌서 갭이 점점 줄어드는 시장이 와서 2015년에 갭 투자가 정말 대학생도 갭 투자한다는 시기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3억에 아파트를 사고 2억 8천에 전세를 마쳤던 물건들이 2018년쯤 됐을 때는 거의 5억, 6억을 달리게 되죠. 그리고 이런 애들이 이후에 입지 좋은 서울에 괜찮은 애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애들이 다시 한번 점프를 해서 12억, 13억을 가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중간에 2018년도에 이제부터 집값이 너무 상승했으니까 규제를 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정부가 규제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세금적인 부담이 생기면서 똘똘한 한 채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포트폴리오가 제일 첫 번째 주택이 똘똘한 한 채, 그 이후로는 내가 세금을 캐치할 수 있는 수준의 개수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걸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게 되는데, 2022년이 됐을 때는 이런 아파트 투자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기존에 공급이 부족했다라고 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부동산 시장의 큰 흐름을 차지하게 되고 큰 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아파트 투자를 하더라도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교집합을 가지고 투자를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수익이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2013년 이전부터 생각해가지고 판단을 해보자고 하면 트렌드가 이렇게 계속 바뀌어왔다.
그러면 그 트렌드에 맞게 투자를 해야지만 수익률이 극대화되고 가성비가 좋아지니까 내가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성비랑 이런 수익률을 생각해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트렌드에 맞게 투자를 하자. 그러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공부를 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끼고 내가 소액 투자를 해서 직접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를 못하더라도 주변에 이주 수요를 받거나 재개발 재건축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갈수록 그 옆에 있는 애들이 같이 갈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옆에 썩은 아파트 재건축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얘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가격이 고만고만했어요. 근데 그 옆에 대장 아파트가 있는 거지. 얘가 가격이 제일 높고 입지도 제일 좋고 인프라도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얘가 가격이 한 10억 하고 얘가 이제 재건축 진행이 막 얘기가 나오면서 얘가 8억 하던 게 이제 10억으로 상승하고 바람을 타면서 막 15억 뭐 이렇게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상승할수록 여기에 있었던 인프라 좋고 모든 걸 갖추고 있는 대장 아파트는 이 가격을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론 얘가 입주할 때는 얘도 타격을 받긴 하겠지만 그 전에는 이 가격을 또 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대장 아파트나 그 옆에 있는 준신축 구축들을 같이 투자해서 그 수익을 같이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자산에 맞는 투자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사실 처음에 투자를 진입했을 때 좀 안전한 투자, 현금 흐름을 좀 갖고 싶어서 이렇게 월세 세팅 투자를 하는 게 정말 좋지 않을까. 월세 받는 직장인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장이 절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그러면 월세 세팅 투자도 아니라고 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끼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지금 대출 규제가 심해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여력과 투자 환경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고민이 드실 텐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흔히 제가 주력하고 있는 준신축 투자, 갭 투자는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준신축은 연식이 뭐 5년에서 15년 사이에 있는 준신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매매가는 빠르게 올라가지 않으면서 전세가는 받쳐주는 지역 안에서 가치 있는 지역 안에서 갭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신축이라던가 준신축이라던가 구축이라던가 투자 매력이 있는 애들을 전체적으로 그냥 준신축 투자라고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갭 투자는 대출 규제가 있거나 금리가 올라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3억짜리를 산다고 했을 때 2억 8천의 전세를 가지고 올 사람을 만나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여유자금 2천만 원을 가지고 그냥 투자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만 여기서 대출 규제라던가 금리 인상이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이 2억 8천의 전세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을 못 받거나 또는 금리 인상이 높아져서 대출 이자의 부담을 느껴서 내가 2억 8천을 못 내겠다. 그래서 이게 2억 7천이 되거나 2억 5천이 돼서 이걸 투자 못하게 됐을 거를 걱정해서 규제나 금리 인상을 걱정하는 거지 갭 투자 실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대출 규제나 이런 부분에서 전세자금 대출도 규제를 안 받는 상한선은 2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혼부부가 최근에 다시 결혼을 활발히 하고 있다라고 소식을 속속 전달받고 있어요. 각 지방에 계신 부동산 사장님들이 요새는 좀 결혼을 좀 하나 봐. 신혼부부들이 좀 도네?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들고 오는 보증금 금액 자체가 상한선 2억이에요. 왜냐면 신혼부부들이 받는 대출의 한도가 2억을 넘어서면 정부가 대출을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세금 2억 안에 들어오는 물건을 투자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준신축 투자에 갭 투자를 했을 때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2억 미만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금리 또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높지 않은 금액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세 맞추는 게 크게 리스크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박 겉핥기만 해서 요새 대출 규제도 심해지고 금리 인상도 높아진다는데 금 투자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데 조금 더 들어와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2억까지는 괜찮대.
지원을 받으면 금리 인상도 문제 없대. 그런 지역에 가치 있는 물건을 한다고 하면 내가 전세도 잘 맞출 수 있고 충분히 수익을 가져올 수 있어 라고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안 돼 라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현장에서 그 답을 찾아가시면 앞으로 초보 투자자로서 자산을 증식시키고 또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1번, 2번 유형 이렇게 나눠주셨잖아요. 네네네. 3번도 있습니다. 3번? 어떤 유형이죠? 전고점 이전부터 투자해서 어쩌다 다주택자가 된 분들 아, 그쵸, 그쵸.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분들을 위해서도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명의도 다 썼고 어쨌든 N주택자입니다. 아, 근데 그분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하락장에 대한 이제 그런 3, 4년 전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내가 3억에 샀는데 지금 가격이 거의 7, 8억이 돼 있을 수가 있고 지금 조정이 받는다고 해도 거의 뭐 많이 빠졌을 때 5억 정도 됐을 거란 말이에요. 아직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급하게 빠졌잖아요. 우리가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급하게 조정되는 부분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도 한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수익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가치 있는 물건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발판으로 해서 버티기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쭉 빠졌다. 근데 지금 손절할 구간을 놓쳤다라고 하면 버티기를 하시면서 이제 여유 자금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이제 현금을 가지고 기존에 투자를 안 했던 사람과 똑같이 이제 경매를 배우거나 현금 보유를 해서 취등록세 중과가 폐지되는 그 기점을 두고 내가 소액 투자를 해서, 지금 소액 투자가 유행인 건 리스크가 그만큼 적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조금 넣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고 걔가 잘못되더라도 2억짜리가 30% 빠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2억에 30% 빠지면 6천만 원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1억 초반대가 되는 건데 이 가격 자체의 물건 덩어리가 축소되는 그런 영향이 있어서 얘는 많이 빠져야 10% 20%까지 정도가 빠져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금액 자체도 적고 이 빠지는 폭도 적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소액 투자 하시는 분들이 리스크가 적게 가져갈 수 있고 폐지가 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게 소액 투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수도권에서 정말 많이 떨어졌다. 그런 애들 내가 이전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간 지역이 있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열심히 현금 보유하셨다가 이제 주스러 다니시면 되겠죠. 아까 혹시나 세금적으로 뭔가 혜택을 주거나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 그런 걸 챙겨가면서 하면 더 안정적인, 하락장에서 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자산 증식 방법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하락장이 와도 이후에 회복하는 속도라던가 폭이 훨씬 크다. 우리나라 사람 심리상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요. 가격이 하락할 때는 버텨요. 상승하면 완전 많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심리가 꺾일 때는 가격이 보합을 유지하다가 매매 심리가 확 오르면 가격이 같이 올라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때는 방어하고 올라갈 때는 따라가는 추세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락장이 왔을지라도 그 가격이 정말 한정없이 무너질 거다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걱정되시면 공부하시고 현장 가시고 내가 투자한 물건의 단지 과거 시세 흐름을 한번 봐보세요. 정말 안 좋았었던 시기에. 그러면 그때도 요만큼까지 빠졌는데 내가 여기까지는 버틸 수 있겠다라는 나름의 감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까지를 이제 계획을 세워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계획을 세워놓으면 앞으로 막연하게 두려움이 있는 것보다는 훨씬 여러분들이 대처하시기가 훨씬 좋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다주택자들이 전국적으로 새빨간 걸 봤었잖아요. 아, 그쵸, 그쵸. 20년, 21년 이렇게 새빨간 걸 보다가 지금 이제 서울 수도권이 이런 분위기다 보니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그쵸. 느낌.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은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지. 네,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이 서울 수도권 분위기에 지금 약간 휩쓸린 감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은데, 또 찾아보니까 또 오늘 녹화하면서 또 쭉 들어보니까 각 지역별로 또 조금씩 분위기가 다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찾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긴 했지만은 약간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비 오는 날만 있을 수 없고 항상 햇빛이 쨍한 날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쨍한 날이
이렇게 2020년, 21년은 오히려 유니크한 해였다. 지난 30년 동안 그렇게 그 상승률이 몰려 있었던 시기가 없는데 그건 오히려 유례 없이 힘든 시기다. IMF나 리먼 사태에 갑자기 터져서 변수가 있어서 그랬던 시기만큼 좋은 쪽으로 그런 변수가 있었지만 그런 변수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절대 어렵죠. 그냥 저는 사실 시장이 좀 정상화만 돼도 좋겠다. 그러면 이전과 같이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 이 패턴이 크게 틀어지지 않으면 훨씬 규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시장은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변칙적인 시장이 됐잖아요. 비정상적인 시장이 됐고 갑자기 거래량이 2배, 3배 폭증하고 지금 거래량이 완전 바닥이고 이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화해 가는 과정을 이제 겪을 거고 그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건데 그 진통의 과정 안에서 분명히 또 틈새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큰 틈새를 내가 기회로 활용한다고 하면 거기 안에서 또 자산을 불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무한테나 보이는 게 아니고 노력하고 본인이 미리 준비한 사람만 그게 보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하다, 힘들다,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조금 더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멜리테라님 입장에서는 이제 시장이 좀 더 재밌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대가 되죠. 왜냐면 이제 눈에 들어오는 데가 있을 거고. 지금 새빨갰을 때는. 그렇죠. 리스트가 지금 머릿속에 쫙 그게 되죠. 새빨갔을 때는 사실 너도 나도 막 올라가니까 사실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하는 건 좋았지만 살 수 있는 물건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돈도 한계가 있어서 좀 아쉬웠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골라서 살 수가 있겠죠. 뭐 대세 하락 이런 얘기는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으시는군요. 저는 항상 하락을 준비하면서 투자를 했었던 사람이라서 그 하락에 맞춰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바꿔가면서 투자를 하는 거고 하락의 폭이 깊냐 적냐에 따라서 이제 조정과 하락이 바뀔 텐데 저는 그거 상관없이 어차피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그때그때 움직이고 아까 우리가 3, 4년 전에 투자한 사람처럼 이전에 투자한 것들은 어차피 아직도 그래도 수익 구간이 남아 있어서 안전하고 내가 정 불안하다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만기가 됐을 때 팔면 이 수익은 지키고 나서 다음 물건을 또 다음 스텝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가격이 더 떨어지면 이 다음 물건은 내가 저점의 시그널을 보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는 또 수익을 남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 땀 한 땀 자산을 증시시켜서 가는 거라서 당장 막 다음 스텝 뭐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그거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어려워요. 그리고 신이 아닌 이상 어렵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기보다는 시장에 맞춰서 스텝 한 스텝 따라간다라고 생각하고 간다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보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사실 가격이 많이 조정이 되면서 불안하신 분들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되게 공포로 와닿아가지고 이전에 겪지 못했던 전국 불장만 한참 경험을 했었는데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라서 되게 당혹스러우실 텐데 사실 뭐든지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정말 한 땀 한 땀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그 앞이 보이거든요. 제가 투자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앞을 보고 갈 수는 없어요. 대신에 한 걸음 먼저 가면 그 다음에 길이 보이고 한 걸음 가면 그 다음에 길이 보이는 식으로 안개가 조금씩 거쳐가는 거지 내가 저 멀리 있는 지역의 시장이 어떻게 될 거고 저 멀리에 있는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도 인생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한 걸음 걸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차분차분히 확인해 가면서 돌다리 두들겨 보듯이 가면서 가다 보면 어느새 그 노력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자산이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랑 경지에 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내가 쩔뚝이면서 가더라도 놀고 있었던 사람과는 다른 출발선에 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무섭다. 쩔뚝이면서도 가는군요. 네네. 내가 정말 느리다. 나는 정말 센스가 없다. 나는 감이 없고 정말 내가 투자하면 사자마자 떨어진다. 막 그래서 좌절하신 분들, 특히 작년 전고점에 사신 분들은 정말 가슴 치면서 화병이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계속 가기만 하면 가만히 있었던 사람과는 다른 수준에 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초반에 정말 불허가 판정도 받아보고 폐찰도 10번씩 해보고 뭐 고가 낙찰도 해보고 정말 겪지도 않아도 될 것들을 많이 겪으면서 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역시 재테크랑은 안 맞아.
그냥 공무원이나 하면서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게 맞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변에는 정말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자산을 일구고 있는 거예요. 투자를 하고 수익을 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 사람과 나랑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 않은데 왜 나만 이렇게 좌절하고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다시 한번 나는 저 사람보다 난 조금 더 부족하니까 저 사람이 한 번 할 때 나는 두세 번 임장하고 한 10번까지 임장을 가면 괜찮지 않겠어? 라고 해서 저는 거기에서 조금 더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전에 잘했던 분들은 시장에서 사라지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오래 살아남았고 강사로도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 지금 이만큼 수준을 많이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도 정말 내가 느리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아직 노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하셔서 자산을 이루셔서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는 바람 전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